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북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중국 조니 소형 항공기와 충돌해 건물 외벽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배경과 여러 의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행 사고인지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무엇이든 이번 사건은 한 가지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진 북경의 방공체계가 저고도 근거리에서 접근하거나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 이륙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공은 오랫동안 각종 방공 무기 성능을 대외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방공체계 전체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고속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외부에서 침투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중국 국내 공항에서 정상적인 비행 계획에 따라 이륙한 소형 민간 항공기처럼 갑자기 저고도에서 이상 비행을 하는 상황은 주요 대응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조기경보체계는 외부 침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돌발적인 저고도 이상 비행 상황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북경 평곡 석불사 공항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비행 기록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원래 공항 주변에서 실시하는 비행 훈련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륙 초기 단계에서는 원래부터 적대적인 표적으로 분류되는 항공기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만약 항공기가 이륙한 뒤 갑자기 항로를 이탈해 비행 방향을 바꾸고 초저고도로 도심을 향해 비행했다면 항공교통관제와 방공체계, 지휘 시스템에 주어진 대응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행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극단적인 저항 행위였다면 조종자는 북경 저고도 방공체계의 취약점과 대응 절차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 경비행기와 초저고도 비행, 그리고 도심의 초고층 건물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해 비대칭 전술의 형태로 활용했으며 북경 중남해가 자랑해온 방공 대응 시간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압축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무기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이 소형 경비행기가 교외 방공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위장된 고정밀의 유인 순항미사일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체 구조 자체가 현대 군용 스텔스 기술과 유사한 특성을 자연스럽게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국산 산하 아우로라 경비행기는 공허 중량이 340kg에 불과하며 기체 대부분이 탄소, 섬유 등 복합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레이더 화면에서 나타나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 즉 RCS가 매우 작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고도 침투 전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사용한 전술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용 탄소 섬유 경비행기를 개조해 폭발물을 탑재하고 저고도로 비행하며 러시아의 방공망을 우회해 정유시설과 군수시설을 타격한 사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이번 북경 충돌 사건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대칭 전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항공기가 초저고도로 비행하며 도심의 초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할 경우 도시의 빌딩 숲 자체가 레이더 탐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반사된 레이더 전파가 대량의 지상 반사 신호, 즉 클러터를 만들어 자동화된 탐지 시스템 식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나 대만의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북경 핵심 공역에 전자전 및 전파 교란 체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입니다. 전남문과 중남해 일대에는 고출력 전자전 교란 장비가 상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GPS와 북두 위성 항법 또는 무선 데이터 링크에 크게 의존하는 무기체계는 강한 전파 교란 환경에서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방어체계도 결사의 각오를 한 조종사가 있었다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사건 중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는 전자유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이것이 체제 내부 인물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면 조종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어떠한 전자장비보다 직접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전파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종사는 계기나 위성항법 장치에 의존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만 목표물을 향해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간 직접 유도 방식 앞에서는 첨단 전자장비를 기반으로 구축된 보안체계도 예상과 다른 방식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탄소 섬유로 제작된 소형 항공기를 직접 조종한 인물이 가장 원시적인 시계 비행, 즉 VFRC 방식으로 목표 지점에 접근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수만 위안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경비행기만으로도 기존 방공 체계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는 첨단 미사일과 같은 외부 위협에는 대비하고 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부의 저고도 위협이나 비전형적 방식에 대해서는 방어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방공체계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북경 외곽 방공망의 핵심 전력으로는 홍기 9와 홍기 16 등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수백만 위안에 이르며 주요 임무는 수만 미터 상공을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소형 경비행기가 400m 이하의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도심의 초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할 경우 도시 건물에서 발생하는 강한 반사 신호 때문에 장거리 방공 레이더에는 대량의 도시 클러터, 즉 잡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장거리 방공체계는 표적을 안정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본래 설계된 성능은 도심 환경에서는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중남해와 신화문 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최종 방어 수단, 예를 들어 홍기 17 단거리 방공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의 근접 방어 무기체계, 즉 CIWS와 유사한 루든 2000 근접 방어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북경 핵심 지역 방공체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외부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순 2000은 분당 수천 발의 고폭 철갑탄을 발사해 공중에 촘촘한 한막을 형성하는 근접 방어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구가 매우 밀집한 북경 CBD, 즉 중앙사무지구입니다.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서는 방공부대 지휘관이 근접 방어포의 발사를 쉽게 승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초저고도에서 근접 방어포를 사용할 경우 목표물을 빗나간 수천 발의 탄환이 중력에 의해 도로와 업무용 빌딩, 주거지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차 피해는 경우에 따라 항공기 자체가 초래하는 피해보다 더 큰 인명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권위주의 체제가 직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소수 지도부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방공 무기를 수도에 집중 배치했지만 실제 위협이 초저고도 저속 비행 형태로 도심 한가운데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피해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방어체계가 적극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일반 건물이 아니라 높이 528m의 북경 최고층 빌딩인 중국존이며 동시에 중신그룹 본사가 입주한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을 중시하는 중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충돌이 단순한 건물 손상을 넘어 중국의 금융과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정치, 경제, 권력 구조에서 중신그룹은 일반 정부 부처보다도 더욱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기업은 과거 등소평의 승인 아래 대외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이른바 홍색 귀족과 혁명 원로자재층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신그룹을 중공의 핵심 금융 플랫폼이자 권력층의 자금 운용 창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존은 중국 전통 제기인 존 형태를 본떠 설계된 건물로 중공 정부는 이를 국가 발전과 금융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홍보해왔습니다.
북경 중심축 연장선에 위치한 이 건물은 풍수와 정치적 상징성을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금융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지방정부 재정난과 부동산 침체,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각종 경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중국 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중국존이 소형 민간 항공기와 충돌해 외벽이 크게 파손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적 충격이 큰 장면은 정치적 경제적 상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부에서는 중공이 내세워온 이른바 금융강국 신화에 큰 타격을 준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는 겉으로는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금융 시스템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비대칭적 위협 앞에서는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과연 이 항공기를 누가 조종했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 중국 당국이 관련 정보를 매우 신속하게 통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단순한 민간 항공 사고 이상의 성격을 가진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가설은 체제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대규모 숙청과 연관된 극단적 행동일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충돌 대상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중국존 그리고 중심그룹 본사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중심그룹은 중국의 정치 경제 구조에서 단순한 국유기업이 아니라 권력층과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금융기관으로 평가돼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석건평 지도부가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과 방위산업,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반부패 조사와 인사정비를 실시했고 로켓군과 장비발전부, 대형 국유기업 경영진 등에서도 다수의 고위 인사들이 낙마한 사실을 함께 거론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비행기를 조종한 사람이 전문적인 비행 기술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수한 배경을 지닌 채 내부 숙청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인물이었다면 이번 충돌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시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당신들은 내 가족을 숙청할 수는 있어도 나는 동사만을 통과해 중심그룹 본사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다음에는 신화문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일부에서는 체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전문 기술까지 갖춘 인물이 죽음을 각오한 채 행동에 나섰다면 외부의 적보다도 지도부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장기간 누적된 사회 경제적 압박 속에서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극단적 불만이 폭발한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 항의였을 가능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지방정부 재정난, 상업시설 폐업 증가, 중산층 자산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불만이 누적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과거 사통교 사건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사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다리 위에 현수막을 걸거나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항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그 방식이 항공기를 이용한 입체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 공격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건물 외벽에 난 커다란 구멍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잠시라도 확산된다면 일부에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견고해 보이던 권력도 의외로 취약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모방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체제 내부 인사의 극단적인 반발이든 사회적 절망 속 개인의 단독 행동이든 이번 사건은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지도부의 경호와 내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비교적 낮은 비용과 단순한 수단만으로도 적어도 접근을 이용한 핵심 시설 타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이 최근 가장 우려하는 안보 시나리오, 즉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헬스케이프 개념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저비용 장거리 드론 운용 방식 등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을 가정한 일부 군사 분석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대규모 항공모함 전력만으로 중국의 접근 거부, 즉 A2AD 체계를 돌파하기보다 대량의 저가 자율형 무기인 군집을 활용해 초기 단계에서 상대 방어 체계를 포화시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번 사건이 중공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세워온 정치적 구호에도 여러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저고도 경제를 적극 육성하겠다며 드론 물류와 민간 항공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업과 경제적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기도 전에 오히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저고도 비행체와 비행클럽 그리고 전문 비행 인력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안보 과제가 생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처럼 민간 산업 기반이 비대칭적 공격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지도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안보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번 북경 충돌 사건의 비행 경로를 두고도 여러 군사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항공기가 교외에서 출발해 북경 동사만 일대로 근접한 점을 근거로 만약 비행 방향이 조금만 더 달랐다거나 수십 초 정도 더 비행했더라면 중남해 방향으로도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저고도 비행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경 중국전 건물 충돌 사건은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 북경의 저고도 방공 능력과 도심 안전체계 그리고 중공 권력의 상징적 공간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소형 경비행기 한 대가 수도 중심부의 초고층 랜드마크에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공 당국이 내세워온 강력한 통제와 방공체계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인지 기술적 결함인지 아니면 사회적 정치적 불만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인지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고도 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중공이 이제는 저고도 비행체가 가져올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직면하게 된 셈입니다. 앞으로 중공 당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